현재 태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80년 만에 엄청난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과거 홍수 피해에 대한 회복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태국 정부와 시민들은 그동안 재난을 극복했던 상황들을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이라고 해요. 런던의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3학년 학생이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로벌 위기와 경제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자연재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 적힌 강의실의 칠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수님은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강의실을 둘러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자연재해는 단순히 물리적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이 부족해 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오늘은 역사적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과 뒤이은 쓰나미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약 2,10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발생했고 일본 GDP의 4%가 감소했죠. 교수님은 화면의 피해 지역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쓰나미로 인해 약 12만 채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27만 채 이상이 부분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파괴되었고 도요타와 소니 같은 대기업들도 몇 달간 생산을 중단해야 했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후쿠시마 원전 사진으로 넘어가셨어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약 15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고 이 중 상당수는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농수산물 수출 제한으로 인한 손실도 막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폐로에만 약 1,9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는 2011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위성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05년 8월 29일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했습니다. 시속 280km의 강풍과 함께 최대 8m 높이의 폭풍해일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뉴올리언스의 침수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뉴올리언스시의 80%가 물에 잠겼고 도시의 제방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5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당시 루이지애나 주 전체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였죠. 보험 청구액만 해도 8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피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뉴올리언스의 핵심 산업이었던 관광업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연간 1,000만 명이 찾던 관광객이 2년 동안 20% 수준으로 떨어졌죠. 호텔, 식당,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시설의 80%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재해 전 5.8%에서 15%까지 치솟았어요. 미국 정부는 복구에 10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총 1,200억 달러의 복구 기금을 투입했지만 2015년까지도 뉴올리언스의 인구는 재해 이전의 80% 수준에 그쳤죠.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회복이 더뎌 이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주요 재난 사례를 설명하시며 중국 쓰촨성의 위성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8.0의 대지진은 중국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자연재해입니다.
약 1,450억 달러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이는 당시 중국 GDP의 약 3.6%에 해당했죠. 교수님은 산업단지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들로 넘어가셨어요. 쓰촨성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 중심지였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었죠. 지진으로 인해 약 5만 개의 공장이 파손되었고 1만 5천 개 이상의 기업이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산업단지의 45%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이는 중국 전체 제조업 생산의 8% 감소로 이어졌어요. 교수님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보여주는 도표를 제시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입니다. 쓰촨성은 세계 휴대폰 부품의 20%, LCD 패널의 15%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이들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애플, 삼성, 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차질을 빚었죠.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으로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농업 피해 상황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쓰촨성은 중국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지이자 쌀과 밀의 주요 생산지였습니다. 약 700만 헥타르의 농지가 피해를 입었고 축산시설의 60%가 파손되었죠. 이로 인해 중국 전역의 식품 가격이 평균 23% 상승했고 이는 전 세계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복구 과정을 설명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3년간의 재건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 복구에는 7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약 1,500억 달러의 재건 기금을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 부채도 크게 증가했죠. 특히 중소기업들의 회복이 더뎌 지역 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최근 상황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태국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 사태를 주목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태국 남부 지역은 폭우로 인해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죠. 나콘시 탐마랏, 송클라, 파탈룽 등의 지역에서 최소 22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주요 관광지들이 침수되어 관광 수입이 급감했고 농업 생산량도 크게 줄었죠. 수출용 고무 농장들이 피해를 입어 세계 고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초기 피해액만 약 50억 바트로 추산하고 있어요. 강의실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모두가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죠. 특히 이번 홍수의 경우 태국의 주요 산업단지들이 위치한 지역까지 위협받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국의 상황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표정이 더욱 진지해지셨어요. 오늘 우리는 태국의 현 상황과 관련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태국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죠.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 통계였죠. 최근 6개월간 태국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방콕과 파타야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노린 강도 사건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범죄의 배후에 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달에만 해도 방콕의 한국 식당 3곳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고 치앙마이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고의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시며 최근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이러한 상황의 시작은
한국에서 발생한 태국인 관련 범죄 사건들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밀매, 조직 범죄 가담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메트암페타민 밀반입과 유통에 태국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 정부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죠. 교수님은 관련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250% 증가했습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태국인 관광객과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이는 태국 사회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의 보도 내용도 보여주셨어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를 태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고,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퍼졌고, 한국 제품 불매 운동도 시작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한국인을 향한 보복성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태국 정부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미흡했죠. 결국 한국 외교부는 태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결국 한국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와 관련해 원래대로라면 즉각적인 구호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했죠. 과거 2011년 대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태국에서 한국인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해야 했습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며 계속하셨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그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저번 달에는 한국 구호단체 직원들이 태국 현지에서 위협을 받는 사건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의 재난 구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죠. 이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갑자기 뒷자리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국 유학생 차라였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우리나라에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과 문화를 망치기만 했죠. 지금도 우리나라를 무시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도움도 주지 않고. 이게 말이 되나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한국 교환학생 유정이가 차분히 손을 들었죠. 차라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정이가 태블릿을 들어 자료를 보여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한국의 지원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재난 발생 48시간 이내에 긴급 구호품과 120만 달러의 현금이 지원되었어요. KOICA는 의사 15명, 간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을 즉시 파견했고, 이들은 푸켓 지역에서 3주간 머물며 2,000명 이상의 부상자들을 치료했죠. 특히 푸켓과 끄라비 지역의 학교 8곳과 주택 200여 채의 재건을 도왔는데, 이는 당시 피해 지역 복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차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유정이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2011년 태국 대홍수 때는 지원 규모가 더 컸습니다. 한국 정부는 첫 단계로 50만 달러의 구호 자금을 지원했고, 이후 추가로 100만 달러의 복구 기금을 제공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업들의 참여였죠.
삼성전자는 방콕과 아유타야 지역에 이동식 가전제품 응급 서비스 센터 10곳을 설치해 3개월간 운영했고 총 1만 5천 대 이상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했어요. LG전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에 참여했는데 특히 침수 피해를 입은 세탁기와 냉장고 약 8천 대를 무상으로 수리했죠. 유정희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내용도 상세히 설명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원은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마스크 50만 장과 PCR 진단키트 2만 개를 지원했어요. 두 번째로 K방역 경험 공유를 위해 총 8회에 걸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태국의 400명 이상의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았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방역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감염병 전문의 5명이 방콕의 주요 병원을 3개월간 순회하며 현장 교육을 진행했고 이는 태국의 코로나19 대응 체계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의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가 포함된 유정희의 설명에 교실 안의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분명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는 어떤 반박도 무의미해 보였죠. 차라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반박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다. 유정희는 차라의 말을 정중하게 끊고 계속했어요. 2018년 태국 유소년 축구팀 동굴 고립 사고 때도 한국은 구조기술과 장비를 지원했어요. 그 이후에도 동굴 구조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했고요. 태국 재난방지국의 공식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정희는 마지막으로 KUICA의 태국 지원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지난 20년간 한국은 태국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총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기술 이전, 인력 파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죠. 이런 사실들을 무시한 채 한국이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라는 자리에 천천히 앉았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죠. 유정희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설명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감정적인 대립이 어떻게 사실에 기반한 논리적 설명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잠시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자 교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두 학생 모두 좋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더욱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재난방재청에서 발표한 최신 자료를 보시죠. 교수님은 상세한 피해 통계가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홍수 피해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50억 바트였던 추산치가 불과 3주 만에 120억 바트를 넘어섰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나콘시 탐마라 지역의 관광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5억 바트에 달합니다. 농업 부문의 피해도 심각한데 고무 농장 8,000헥타르가 침수되어 20억 바트의 손실이, 쌀 경작지 1만 2천 헥타르의 침수로 10억 바트의 손실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경제연구소의 분석 보고서를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셨어요. 방콕 경제연구소와 세계은행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구호 지원이 있었을 경우와 없는 경우의 복구 기간이 크게 차이납니다. 한국에 지원이 있었다면 KUICA의 재난 복구 전문가팀 파견과 응급 복구 장비 지원으로 8개월 내 주요 기반 시설 복구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하지만 현재는 최소 1년 6개월, 최대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수님은 산업단지 피해 현황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산업단지의 피해입니다. 현재 송클라 산업단지의 전자부품 생산 라인 60%가 가동을 중단했고 이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요. 태국 중앙은행은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약 80억 바트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출 차질로 인한 손실 45억 바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계약 위약금 35억 바트가 포함되어 있죠.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정치적 상황을 담은 현지 언론 보도들을 보여주셨어요. 현재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 패통탄 친나와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국제 협력 실패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죠. 방콕 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8%가 이번 홍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뉴스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송클라 지역의 이재민 수용소에서는 매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실패했다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죠. 특히 과거 한국의 지원을 받았던 2011년 대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 태국 하원에서 있었던 토론 내용도 공유하셨어요. 야당은 정부가 한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결국 태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현재 정부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인 24%까지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방콕 시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시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외쳤고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SNS에서 해시태그 쏘리투코리아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반한 감정을 조장했던 일부 태국 인플루언서들이 공개 사과문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은 차라를 포함한 교실의 태국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죠. 이처럼 태국 사회 전반의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감정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인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국제관계에서 감정적 대립은 항상 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는 분명 우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지난달에만 해도 방콕에서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파타야의 한국 식당 2곳이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죠.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지원을 보류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태국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재민 수용소에는 8만 명 이상이 대피해 있고 식수와 의약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복구 자금 부족으로 임시거처 건설도 지연되고 있죠. 이전 같았으면 한국의 구호단체들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텐데 말입니다. 차라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죠.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있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끌어갈 세상에서는 이런 갈등이 더 이상 인도주의적 지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 연구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갈 때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의 강의를 되새겨 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재해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수업이었는데 어느새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인도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배우게 된 것 같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역대급 홍수 피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과거에도 태국에 대해 손길을 내밀고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을 보니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태국인들이 먼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태국 내에 있던 한국인들이 걱정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80년 만에 역대급 홍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태국 총리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이번 홍수가 한국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태국은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태국 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나샤라고 해요. 이번 학기는 제가 가장 기대했던 자연재해와 국제협력 수업을 듣게 됐죠. 특히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아시아의 자연재해 사례를 다룬다고 해서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앞줄 가운데 자리를 잡았어요. 강의실이 학생들로 채워지고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며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셨죠. 오늘은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태국의 홍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어요. 스크린에는 물에 잠긴 태국의 도시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치앙마이의 번화가는 마치 거대한 호수가 된 것 같았고 방콕의 거리는 흙탕물에 잠겨 있었죠. 주택가의 지붕만 물 위로 보이는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태국에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상 공회의소의 발표에 따르면 경제적 손실만 해도 약 9만 8,400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인명 피해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죠. 20명이 넘는 사망자, 53만여 가구의 피해, 그리고 수천 명에 달하는 이재민.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실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자 태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보시다시피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과거 태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스크린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죠. 그녀의 표정은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친나왓 총리는 한국 정부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태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죠. 왜 한국의 도움을 이끌어내지 못하느냐는 것이 주된 비판입니다. 스크린에는 방콕 시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 장면이 나타났어요. 분노한 시민들이 친나왓 총리의 사진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었죠. 무능한 정부는 퇴진하라. 우리는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번 사태로 인해 태국 내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특히 한국과의 관계 악화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교수님의 설명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나라의 자연재해가 어떻게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태국의 기상예보였죠.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태국 기상청은 이달 말부터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전 피해의 복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이번에는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자연재해는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국제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두가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날카로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뒤를 돌아보았죠. 태국 유학생 차린이었어요. 태국은 과거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2011년 대홍수 때도 2018년 남부 홍수 때도 한국은 신속하게 도움을 주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차린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국의 지원이 없어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구 지연을 넘어서 태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때였어요. 차린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그녀를 바라보셨죠. 네, 차린 학생.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차린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차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태국 출신입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이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어요. 매일 밤 그들의 안부가 걱정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차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한국은 늘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때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길 좋아했어요. 마치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금은 어떤가요? 차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감정이 북받친 듯 했죠. 이번 일은 한국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국제사회에서 보여주기식 행동만 할 뿐. 진정한 의미의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교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교수님은 차린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신 후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차린 학생,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다른 측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려는 순간 교실 앞쪽에서 또 다른 손이 올라갔어요. 한국 유학생 주연이었죠. 이제 수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네, 주연 학생.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수님의 허락에 주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린 학생의 의견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에는 더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주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1년간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했어요. 이에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죠.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하지만 이에 대한 태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심지어 한국인들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을 주저하는 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가요? 주연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지만 여전히 논리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이어갔죠. 여기 최근 방콕에서 일어난 반한 시위 사진들이 있어요. 한국 식당이 공격을 당하고 한국인 관광객들이 위협을 받은 사건들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이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차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죠. 교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그래요, 맞아요. 차린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렸죠. 한국은 늘 그래왔잖아요. G20국가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정작 아시아에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류로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외면하죠. 교실 안의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차린의 감정적인 발언에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죠. 한국은 태국을 그저 경제적 이익을 위한 파트너로만 생각해요. 우리 문화는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문화만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이번 지원 거부도 그런 태도의 연장선이에요. 차리는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올렸어요. 화면에는 태국 현지 언론의 기사들이 보였죠. 보세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됐고 그게 이번 홍수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죠. 주연이가 반박하려 했지만 차린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게다가 아세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때 군대를 보내 도움을 줬어요. 그런 역사적 은혜도 모른 채 하는 건가요? 일본이나 서구 국가들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왜 우리 같은 동남아 국가는 무시하는 거죠? 교수님이 중재하려 하셨지만 차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SNS를 보세요. 해시태그 한국 무책임, 해시태그 태국 지켜라 같은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어요. 이게 다 왜 생긴 거죠? 한국이 자신들만 잘 산다고 우쭐대면서 이웃의 고통은 외면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친 듯 했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세요? 53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어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뭐라고 하나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라고 자처하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 같은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교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차린의 감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지만 그 속에는 분명 태국 국민들의 실제 고통과 좌절감이 담겨 있었죠. 차린의 마지막 말이 교실에 울린 후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차린 학생,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네요. 국제관계에서 당연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선택의 문제죠. 교수님은 프로젝터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폭력 사건들의 통계가 나와 있었죠. 보시다시피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기후가 아닙니다. 실제로 태국 내에서 한국인들을 향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요. 더구나 태국은 총기 소지가 허용된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니까요. 한국이 과거에 태국을 도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차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국제협력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인 기대나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컴퓨터를 조작하셨어요. 스크린에는 태국의 SNS 게시물들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것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해시태그 한국 무책임이나 해시태그 태국 지켜라 같은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몇 개의 게시물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게시물들의 대부분은 실제 홍수 피해 지역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콕의 부유층 지역이나 심지어는 해외에서 올라온 게시물들이 많죠. 실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매우 다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현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치적 공방이나 감정적 대립이 아닌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바라고 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태국 정부의 대응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너무 늦은 대응이에요. 스크린에는 친나와 총리의 과거 발언들이 타임라인으로 정리되어 나타났어요. 보시다시피 태국 내 불법 체류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한국인들이 위협을 받을 때도 총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한국을 돕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홍수로 자국민이 큰 피해를 입자 갑자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나서고 있는 거죠.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 태국 경제 지원 내역을 보시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한국이 태국에 제공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죠. 한국은 태국의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특별한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2011년 대홍수 당시 한국은 약 1조 원 규모의 지원과 함께 매우 중요한 기술적 지원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재난 경보 시스템이 태국에 도입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죠.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위를 감지하고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경보를 보낼 수 있었어요. 교수님은 지도 하나를 가리키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입니다. 위성 사진과 AI를 활용해 홍수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피 경로를 제시하는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수준이에요. 2018년 남부 홍수 때는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70%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 기업들의 지원 활동이 소개됐어요.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태국의 배수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특히 방콕의 주요 운하와 배수로는 한국의 기술로 개선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전력 기업들은 침수에도 끄떡없는 신형 변전소를 설치했고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코로나19 시기에는 의료 물품 지원과 함께 K-방역 시스템도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한국의 의료진들이 직접 태국에 가서 교육을 진행했고 원격 의료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새로운 차트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이처럼 한국의 지원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전문 인력, 그리고 실제 재난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다른 어떤 국가도 이런 형태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차린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지원은 종종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만 한국을 찾고 평시에는 한국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국제협력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의 신뢰관계여야 합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차리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였고 주연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한쪽의 일방적인 기대나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기상청의 다음 주 기상 예보와 함께 태국 정부의 현재 대응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죠. 다음 주부터 태국 전역에 강력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이 150m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표정을 굳히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태국 정부의 준비 상태입니다. 태국 재난방재청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현재 홍수 대비 수준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에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현재 태국의 홍수 대비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교수님은 태국 재난방재청의 최신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방콕의 배수시설은 겨우 45% 정도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침수 위험 지역의 임시 대피소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모래주머니와 같은 기본적인 홍수 대비 물품조차 필요량의 25% 수준에 그치고 있죠. 교수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미흡한 준비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 홍수 피해의 불완전한 복구에 있습니다. 지난 홍수 때는 한국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복구에만 예상보다 6개월이 더 소요됐어요. 특히 방콕의 핵심 배수시설 복구가 지연되면서 도시 전체의 홍수 대비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죠. 스크린에는 복구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한국의 기술 지원으로 2~3개월이면 완료되던 배수시설 복구가 이번에는 9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시설은 더욱 노후화됐고 일부는 아직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이번 집중호우를 앞두고 도시의 방제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태국 정부는 지난 몇 주간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며 자체적인 대비에 소홀했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한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실질적인 대비 계획 수립을 미뤄왔죠.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태국의 주요 경제 연구소들이 예측한 피해 규모였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전 홍수 때보다 최대 3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시죠. 교수님은 예상 피해액을 하나씩 짚어가셨어요. 농업 부문에서만 약 1,500억 반 약 6조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공업 단지 침수로 인한 산업 피해는 2천억 반 약 8조 원, 관광업 손실이 1,000억 밭 약 4조 원. 총 피해액은 최소 5천억 밭,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교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어요. 태국 수자원 관리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도움만 기대하며 시간을 허비한 것이 화근이라고요.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도시 전체의 3분의 2가 침수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결국 이는 한국가가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의 도움만 기대한 결과로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관광청의 최신 데이터였죠. 태국의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항공편의 30%를 취소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태국 항공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전체 항공편의 감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예약 취소율이 나타났어요. 호텔 객실의 75%가 취소되었고 이후 예약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백만 태국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셨어요. 더 우려되는 것은 시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있어요. 자발적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차린을 힐끗 바라봤어요. 그녀의 손이 책상을 꽉 쥐고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사태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차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교실을 빠져나갔죠. 주연이도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수업을 되새겨보았어요. 한 나라의 자연재해가 얼마나 복잡한 국제관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국가 간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 위험성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렇게 태국의 홍수 피해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의 도움만 기다리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이 지금까지 태국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엄청난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국가 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한국인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홍수 피해가 한국의 지원이 없자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태국 총리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어느 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헤일리입니다. 저는 환경 문제와 자연재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전공을 선택했어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오늘 저는 세계 재난과 위기관리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로 향했어요. 이 수업은 제가 이번 학기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강의 중 하나랍니다. 교수님은 유엔 재난관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 분이라 항상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특히 오늘은 교환 학생들도 많이 보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자연재해가 각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 통계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피해 양상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같은 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왜 어떤 나라는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오랫동안 고통받을까요?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별 대응 능력의 차이는 결국 재난 대비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선진국들은 수십 년간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어요. 예를 들어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일본은 건물마다 최첨단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특히 고층 건물에는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는 댐퍼 시스템을 설치하고 건물 기초에는 지진 충격을 분산시키는 면진 시스템을 도입했죠. 또한 재난 발생 시 도쿄의 지하철역은 즉시 대피소로 전환되며 각 역사마다 3일치의 비상식량과 물, 담요가 비치되어 있다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산불이 잦은 이 지역은 위성과 AI 기술을 결합한 산불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불이 나기 전 위험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발생 즉시 주민들에게 스마트폰으로 경보를 전달하죠. 네덜란드의 홍수 대비 시스템은 더욱 놀랍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많은 네덜란드는 룸 포 더 리버 프로그램을 통해 강을 더 넓게 만들고 범람 예상 지역에는 수천 개의 펌프장을 설치했어요. 심지어 물에 뜨는 주택을 건설하여 홍수에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선진국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으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체계적인 대피 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복구 체계로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한 거죠.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이들 국가는 재정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재난 대비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매년 우기철 홍수로 큰 피해를 입지만 제대로 된 배수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죠. 방글라데시의 경우를 보면 매년 몬순 시즌이 되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데도 적절한 예보 시스템이나 대피 시설이 부족해요. 필리핀은 매년 20개가 넘는 태풍이 지나가지만 많은 지역의 건물들이 태풍에 취약한 구조로 지어져 있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은 아시아 각국의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있죠. 미국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첨단 기상 관측 장비를 지원하고
재난관리 전문가들을 파견해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베트남에는 홍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고, 인도네시아에는 산사태 감지 센서를 설치해 주었어요. 또한 재난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팀을 운영하면서 피해 국가들의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같은 규모의 태풍이 일본과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 인명피해는 필리핀이 최대 10배까지 더 크게 발생한다고 해요. 이는 결국 재난 대비 인프라의 차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최근 뉴스에서 본 여러 자연재해 소식들이 떠올랐어요. 정말 교수님 말씀대로 경제력의 차이가 자연재해 대응 능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게 피부에 와닿았죠. 더 중요한 것은 복구 과정에서의 차이입니다. 선진국들은 충분한 재정적 여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복구 비용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 되죠. 결국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벌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최근 아시아에서 발생한 심각한 자연재해 사례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에 태국의 최근 홍수 피해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물에 잠긴 도시들의 처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해도 약 2,420억 밭, 한국 돈으로 약 9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53만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교수님은 태국 지도를 가리키시며 계속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 지역의 광범위성입니다. 태국 제2의 도시인 치앙마이의 경우 강의 수위가 역대 최고인 5.3m까지 상승했어요. 시내 중심가의 관광 명소들이 1m 깊이로 물에 잠겼고 주요 병원들이 폐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었고 주요 고속도로들이 침수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다시피 했죠. 저는 손을 들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매년 우기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헤일리. 태국은 분명 매년 우기를 겪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번 홍수의 특징은 예년과는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북부 지역의 집중호우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이로 인해 짜오프라야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또 한국의 재난 예상 시스템이 없어지자 이에 대한 대비는 더욱 더 부족했죠. 더군다나 18일부터 22일까지는 만조 시기와 겹쳐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권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죠. 교수님은 잠시 화면을 전환하여 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첫째, 정확한 기상 예측 시스템이 부족해요. 둘째, 도시 배수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있죠. 셋째, 비상 대피소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의 부족은 자연스럽게 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되었죠. 프로젝터에는 이제 피해 복구 현장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태국상 공회의소 TCC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관광업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태국의 자연재해 복구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지원 사례들입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은 그동안 태국의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규모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 대홍수 당시에는
배수 시스템 현대화 사업을 지원했고 재난 예측 시스템 구축에도 큰 도움을 주었죠. 또한 한국의 재난관리 전문가들이 태국 현지에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번 홍수 때는 한국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은 태국을 무시하고 있죠. 친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 반 한국 유학생 유연이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도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유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근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다소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강력 범죄가 한국에서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불가피하게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죠. 유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이 조치 이후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격히 확산되었고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친아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유연이의 차분한 설명에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그동안 태국의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는 도움을 줬어요. 재난관리 시스템, 조기경보체계, 배수시설 현대화 등 태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전수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유연이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었고 친아도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듯했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연재해 문제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 간의 관계와 정치적인 문제와도 얽혀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항상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현실도 마주하게 됐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의 화면을 전환하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친아 학생과 유연 학생, 두 분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을 잠시 내려놓고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태국의 재난 복구 속도를 시기별로 비교한 자료였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 지원이 활발했던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의 재난 복구 속도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복구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0% 단축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 한국이 지원한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수위를 모니터링하고 위험 지역을 예측하는 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던 2018년 우기 때는 사전 대피율이 85%까지 올라갔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또한 한국의 기술진이 구축한 스마트 배수 시스템은 방콕 중심가의 침수 시간을 이전의 3분의 1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수 시설이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 수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시스템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에 지원을 하지 않자 이로 인해 시스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졌죠. 결과적으로 이번 홍수 때는 이전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이번에는 경제적 손실을 보여주는 도표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의 기술 지원이 중단된 이후 태국의 재난 복구 비용이 평균 60% 증가했습니다. 복구 기간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과 전문성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자연재해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과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도움을 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수원국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친아가 또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도 한국의 도움이 없었어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없었다고 해서 복구가 더뎌진 게 아니라 이번 홍수가 특별히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친아의 감정적인 발언에 교실 안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더니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좋은 시점에서 질문을 해주었네요, 친아 학생. 그렇다면 우리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최근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은 한국의 최근 폭설 대응 사례를 보여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지난달 한국에서는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937년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서도 인명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 구조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한국은 첫째, 정확한 기상 예보 시스템을 통해 폭설을 48시간 전부터 예측했습니다. AI 기반의 기상 예측 모델을 활용해 시간대별, 지역별 적설량까지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었죠. 둘째,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제설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했어요. 전국 2,300여 대의 제설 차량이 실시간 GPS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은 이제 한국의 재난 알림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셋째,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재난 문자는 물론 SNS와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했죠. 교통 통제 구간, 우회로 정보, 제설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친아를 바라보셨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대급 폭설에도 불구하고 도로 마비 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제한되었고 주요 시설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시 태국의 홍수 상황 사진으로 화면을 전환하셨어요. 자연재해 규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같은 규모의 재난이라도 준비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제 협력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 태국이 직면한 또 다른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최근 행보입니다. 아직 홍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매우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관광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관광 산업은 전체 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관광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어요. 1인당 평균 소비액이 가장 높은 관광객 그룹 중 하나였죠. 그러다 교수님은 최근의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최근 태국 정부는 매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패통탄 총리는 공개적으로는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뒤로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전담팀까지 꾸렸다고 하네요. 태국 정부가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경제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인 관광객들로 메우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한국인 관광객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체류 기간도 더 짧았습니다. 친하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태국 관광청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인 관광객 비율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요. 이는 현재의 반환 정서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죠. 교수님은 이제 태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과 경제적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경제적 현실을 이길 수는 없어요. 특히나 자연재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관광 수입의 감소는 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겪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국제협력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죠. 특히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국 관광객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친아가 또다시 감정적으로 일어서서 외쳤어요. 중국이든 어디든 우리는 새로운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요. 한국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수님은 잠시 친아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그것은 태국 현지의 한 시장 거리를 찍은 영상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 방콕의 시장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붐비던 이 시장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도록 하죠. 영상 속에는 텅 빈 상점들과 한숨을 쉬는 상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관광객을 돌려달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현지 상인들의 모습이었죠. 현재 태국의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러한 시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교수님은 현지 상인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우리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어요. 가격을 깎지 않고 정직하게 구매해 주었고 우리의 문화를 존중해 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나이든 여성 상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태국 상무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이후 주요 관광지 상점들의 매출은 평균 65% 감소했습니다. 특히 품질 좋은 수공예품이나 로컬 브랜드 제품을 파는 가게들의 타격이 더욱 컸죠. 그러다 교수님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현지 상인들은 새로운 관광객들과의 문화적 충돌도 겪고 있습니다. 진열된 상품을 함부로 만지고 파손하는 일이 잦아졌고 과도한 가격 흥정으로 인한 분쟁도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했죠. 친아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움츠러든 채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에 격앙된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지역사회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대로 이어져 온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지역의 전통시장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친아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감정적인 대립이나 정치적인 수사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현실의 문제는 결국 협력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오늘 강의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연재해와 그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배우는 수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강의는 제게 훨씬 더 깊은 깨달음을 주었죠. 자연재해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력, 정치, 경제, 그리고 인간의 감정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국 총리가 홍수 피해를 한국인 관광객으로 복구하겠다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은 한국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음에도 다시 한국을 찾는다는 사실에 화가 났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